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 밤, 저 해숙, 58세, 더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저를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고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숨이 끊어질 듯했습니다. 그때 넓고 조용한 집에는 저와 며느리 가영만 있었습니다. 가영이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저는 눈을 힘겹게 떠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엔 걱정이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속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채로 가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분 많이 약해졌어요. 아마 고질 거예요. 서류 준비하세요. 저는 소름이 끼쳐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저는 링거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제국은 일이 바빠 잠깐 들렀다 금세 떠났습니다. 제 곁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은 가영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닦아주고 죽을 먹이고 의사와 상의하며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모두가 효부를 만나 해숙 씨는 안심이겠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압니다. 남들이 없을 때 그 효부의 가면은 사라집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보다 일찍 깨어나 가만히 누워있는데 가영이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진 오빠, 서류는 곧 사인할 거예요. 내가 더 재촉할게. 위임장만 사인하면 집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분은 늙었으니 오래 못 살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병상에서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이는 척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곧 돌아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네요. 물 좀 드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의자에 기대 잠든 사이 저는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년 손자가 생일 선물로 준 것으로 평소엔 오디오북을 듣는 데 썼습니다. 저는 녹음 모드를 켜고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심한 목소리로 이번 주에 사인하면 바로 지명에 변경해야 해.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알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몇 주만 더 버티세요. 사인만 하면 그 다음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은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굴면 역공의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 밤을 잠 못 이루고 며느리의 계산을 녹음기로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혼수 상태인 줄 알았지만 모든 말이 작은 기계에 담겼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넷째 날 의사가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가영은 저를 들어 방으로 옮기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론 감사한 척했지만 속으론 결심했습니다. 병원만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지막 밤 녹음기를 틀어 다시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가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인만 하면 그분이 글자를 알겠어요? 그때 집은 내 거예요.
저는 이불을 꼭 쥐고 아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아끼고 아들을 대신해 돌봐줄 거라 믿었던 며느리가 이제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집을 원해? 좋아. 하지만 내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무력해 보였던 한 노모가 그 순간 복수를 결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막 시작된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날, 가영은 효부인 척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우유도 사고, 죽도 사고, 이마도 닦아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혜숙씨 며느리 참 잘하네, 정성스럽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성진이라는 변호사와 속삭인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제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그가 피곤해 의자에 기대 잠든 사이 저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닿아 지문이 열렸고 저는 그 틈을 타 열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뛰었습니다. 메시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진 오빠, 그분 많이 약해졌어요. 위임장만 사인하게 하면 집은 끝나요. 너무 정신 또렷하게 두지 말고 사인은 빠를수록 좋아. 내가 장례 준비하는 척할게. 그분이 마음 약해질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이 떨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가 제가 다 읽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없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영이 들어와 링거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빨리 회복해서 미리 장례 준비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리하기 쉬워요. 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론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다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베개 및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성진 오빠,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엔 엄마 집에 데려갈 거예요. 그때가 더 쉽게 압박할 수 있어요. 내가 위임장과 병원 진단서 서류를 위조할게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얼굴에 피가 확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빨리 가는 게 최고예요. 우리 집만 한 곳 없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 집에 가자. 내가 어디까지 연기하는지 두고 보자. 퇴원 전날 밤, 나는 믿을 만한 간호사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이후 비교를 위해 몇몇 진짜 진료 기록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또한 작은 녹음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비밀 이메일로 몰래 보냈다. 나는 집에 돌아가면 진짜 대면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가는 날, 가영이 나를 차로 부축하며 얼굴은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엄마 집에 가서 쉬세요. 모든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할 때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침묵하며 목이 메인 채로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직 맞설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며느리는 이 병든 노인이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이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가영이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모든 게 순조로워. 그분이 나를 믿으셔. 며칠만 있으면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나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불처럼 타올랐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와 며느리 사이의 생사게임이 진짜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방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온 둘째 날, 가영은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가영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다정한 척 말했다. 엄마, 이건 병원 서류예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미리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제가 다 챙길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눈이 흐려지는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니 진짜 진료 기록도 있었지만 맨 끝에는 이 집과 모든 재산을 가영에게 위임하는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굵은 글씨, 돌려 말하는 문장. 하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물었다. 이건 엄마가 잘 몰라. 설명해 줄래? 가영은 급히 답했다. 간단해요, 엄마. 그냥 서명만 하시면 제가 나중에 절차 처리하기 편해요. 엄마가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눈에는 조급함이 비쳤다. 나는 왼손으로 일부러 삐뚤빼뚤 알아볼 수 없게 서명했다. 가영은 서명을 보더니 기뻐하며 서류를 챙겨가며 혼잣말했다. 됐다, 됐다. 서명이 무효라는 사실을 그 아이는 몰랐다. 그날 나는 몰래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다.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가영의 녹음 파일과 메시지 사진을 모두 넘겼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친족 앞에 공개해 주세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비밀로 지키겠다고 했다. 집 안에는 거실 벽에 걸린 달력 뒤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가영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었다. 며칠 후 가영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밥상을 차리고 내 앞에서는 달콤하게 굴었지만 남편이 출근하면 곧 태도가 바뀌었다. 엄마, 은행 서류도 빨리 서명해 주세요. 엄마가 망설이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나는 조용히 앉아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다. 그래, 엄마가 볼게. 내 마음속에는 그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로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하며 분명히 말했다. 그분은 무식해서 서류가 뭔지도 몰라. 내가 다 속여서 서명 받았어. 이제 공증만 하면 돼. 나는 속이 끓었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다. 그 아이를 무너뜨리려면 큰 폭발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남편 기일,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을 선택했다. 제사상 앞, 친족들 앞에서 나는 그 아이의 가면을 벗길 것이다. 카메라, 녹음, 위조 서류,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내가 이 집을 빼앗기지 않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며느리는 내가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기일이 오면 그 아이는 스스로 자신이 친 올가미에 머리를 넣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제국을 불러 집으로 오게 하고 따로 앉혀 얘기했다. 나는 일부러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언젠가 엄마가 떠나면 이 집은 누가 지킬까? 제국은 나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웃었다.
아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칼처럼 꽂혔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만약 가영이 집을 팔자고 하면 내가 말릴 거니? 제국은 태연하게 말했다. 집 팔고 나면 엄마는 시골로 가세요. 내가 더 좋은 집 지어드릴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침묵하며 떨리는 손을 무릎에 얹었다. 평생 모은 돈, 한 장 한 장 쌓은 집, 내 피와 눈물인데 아들은 모래알처럼 여겼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라. 제국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제국이 방을 나가자마자 거실에서 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그 늙은이 말 듣지 마. 곧 죽을 거야. 이 집은 우리 부부 이름으로 해야 해. 알겠지? 방해하지 마. 제국은 작게 말했다. 응,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내가 키운 아들이 결국 아내 손에 휘둘리는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꽉 쥐고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울기보다는 속삭였다. 내가 엄마를 지키지 않으면 엄마가 스스로 지킬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릴 적 제국이 시장에서 내 치마를 붙들고 엄마, 엄마라고 부르던 때가 떠올랐다. 이제 그 아이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노력을 무시한다. 나는 이 집을 지키려면 더는 그 아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아들이 등을 돌린 날, 내가 혼자 일어설 날이다. 수첩을 닫고 녹음기 옆에 놓았다.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힘없는 노인은 무시당할 수 있지만 증거를 가진 노인은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양보하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외가족 친척인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우는 현재 지역 경찰로 일하고 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심장마비에서부터 가영의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까지 시우는 말문이 막혔다. 세상에, 이모님, 전혀 몰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시우에게 녹음 파일 사본을 건넸다. 시우는 받아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님은 계속 약한 척하세요. 그 여자가 이모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착각하게 두세요. 저는 계속 주시할게요. 시우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가영은 마당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은밀했다. 성진 오빠, 서류 거의 다 됐어. 며칠 내로 그 여자한테 서명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 시우는 배달원으로 변장해 대문 기둥에 도청기를 설치해 두었다. 그녀의 모든 말이 기록되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살짝 넘어져 팔이 아프다고 소리쳤다. 가영은 허둥지둥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얼른 서류에 서명하세요. 혹시라도 내일부터 누워 계시면 곤란해요. 저는 신음하며 말했다. 손이 떨려서 아직 서명 못해. 가영은 화가 나서 숟가락을 3개 내려치며 중얼거렸다. 이 늙은이 정말 질기네.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거실에 숨겨둔 카메라도 그 장면을 찍었다. 시우는 영상을 확인한 뒤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충분해요. 아버님 기일만 기다리면 온 가족에게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완벽한 기회였다. 온 가족이 모이면 더 이상 가영을 두둔할 사람이 없었다. 그 후로 가영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척했다. 이웃들에게는 자랑했다. 저는 해숙 엄마를 정성껏 돌봐요. 부족한 게 없게 해드려요. 저는 집안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고 싶어졌다. 밤이 되면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속삭였다. 여보, 제가 반드시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이 집, 이 가족을 위해서요. 안심하세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동맹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이 악한 며느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무너질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의 기일이 왔다. 이른 아침부터 가영은 분주히 제사상을 차렸다. 웃으며 인사를 하고 친척들에게도 일손을 부탁했다. 마치 소문난 살림꾼 며느리처럼 보였다. 모두가 칭찬했다. 가영이는 참 야무지네. 시어머니를 꼼꼼하게 챙겨. 저는 의자에 앉아 무덤덤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북적이고 웃음소리와 그릇소리가 섞여 들렸다. 모두가 거의 식사를 마칠 즈음 가영이 갑자기 일어나 서류뭉치를 들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엄마. 가영은 소리치며 울고 책상을 치며 외쳤다. 너희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나는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맹세해. 하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내쫓겼고 증오. 나는 그것이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오후 시우가 나에게 전화했다. 아주머니, 방금 소식 들었어요. 가영이 몰래 성진이라는 남자,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조 서류를 다시 만들려고 의논 중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멍해졌다. 그 이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아이의 전화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결국 아직도 꿍꿍이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시우에게 말했다. 계속 주시해.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날 밤 나는 예비 이메일을 뒤져 예전에 저장해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영이 성진과 나눈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 여자는 늙었어.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서류만 만들면 집은 내 것이야. 나는 손이 떨리면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다. 성진이 먼저 움직였다. 며칠 후 그가 나에게 직접 전화했다.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숙 씨, 나는 가영에게 돈을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나에게 위조 서류를 부탁한 모든 메시지와 문서를 보내드릴게요. 나는 그녀가 망신당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보니 메시지가 가득했다. 한마디 한마디 모든 욕심과 배신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급히 출력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변호사가 보고 나서 말했다. 형사 고소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영이 경찰서에 소환된 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창백해졌지만 소리쳤다. 아주머니가 나를 해쳤어요. 아주머니는 악마예요. 나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짧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를 해친 거야. 업무가 끝난 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왔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전에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웃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질 뿐이었다. 또 한 걸음, 그녀의 교활한 계략은 스스로 무너졌다. 성진에게서 모든 증거를 받은 순간, 나와 변호사는 즉시 가영을 신뢰남용과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녹음, 영상, 메시지, 그리고 성진의 진술까지 첨부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원이 접수만 하면 그녀는 도망가기 힘들어요. 경찰서에서 가영을 불러 조사했다.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 질문하며 녹음 파일을 하나씩 제시했다. 가영은 얼버무리거나 부인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말할수록 그녀는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다. 전에 동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 내가 시장에 가면 모두 귀에 대고 말했다. 혜숙 씨, 정말 대단해요. 현장에서 잡고 다 밝혔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침묵을 지켰다. 내 변호사는 출국 금지 요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는 말했다. 도망칠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막아야 해요. 나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어린 손자가 걱정되었다. 그동안 가영은 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썼다. 남편의 직장 앞에서 울면서 애원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하지만 제국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서류와 녹음 파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어느 밤, 가영은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울부짖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거실에서 뜨거운 차를 들고 커튼 틈으로 바라보았다. 절망한 인간 하나를 보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동정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이 추가 확인을 위해 왔다. 나는 모든 증거와 원본을 하나하나 제공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완벽한 서류라 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나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라 법이 개입한 것이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그녀가 숨기려던 진실이 그녀를 짓밟을 것이다. 가영이 세 번째로 진술을 위해 불려간 날,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그는 집에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처럼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눈이 멀어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내 발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니?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휴대폰을 열고 예전에 녹음된 파일과 가영이 성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 여자는 늙었어. 서명만 하면 죽어도 돼. 제국은 머리를 감싸며 외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나는 한숨 쉬며 말했다. 그게 내 아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뭘 하든 내 책임이야. 제국은 무너져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할게요. 엄마가 양육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직접 키울게요. 이제 엄마 걱정 안 끼칠게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답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아버지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남자로 살아. 내 아이를 지켜. 며칠 후, 제국은 이혼 신청서와 함께 가영의 서류 위조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는 그와 함께 접수하러 갔다.
서류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여보, 결국 그 아이가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빨간 향불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잘 알았다. 가영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재판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가영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 움푹 패인 눈,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 아이가 부모 모두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재판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나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내 심장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거다. 가영은 얼굴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류에 서명할게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만 키우게 해주세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번엔 단순한 약속으로는 안 된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마지막 확약서를 바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1시간 후 공증인이 도착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가영은 서류에 서명했다. 내 모든 상속권과 재산을 포기하며 더 이상 아무런 분쟁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집의 전체 가치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지만 결국 서명했다. 나는 또렷하고 단호한 서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그 아이의 엄마일 뿐이다. 나에게 너는 더 이상 아무런 자격도 없다. 가영은 울며 아이를 안고 터덜터덜 대문을 나섰다. 이웃들은 보고는 동정하는 사람도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 싸움은 끝난 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에도 가영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속으로 빌었다. 여보, 내가 그 길을 막았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경계해야 해요. 그 아이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한 달 후 나는 대문 앞을 서성이는 낯선 여자를 마주쳤다. 물어보니 가영의 친모, 이름은 춘희, 중부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문을 막고 서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혜숙 씨, 너무 무정하시네요. 내 딸이 잘못했지만 너무 몰아붙이셨어요. 집도 결국 가져갈 수 없는 건데 왜 좀 나눠주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를 집에 들이고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침착하게 TV를 켰다. 옛 영상이 나왔다. 가영이 나에게 협박하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이었다. 춘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깜빡이지도 못했다. 나는 물었다. 이게 당신 딸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했어요. 내가 강요한 적 없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변명했다. 그래도 내 딸은 당신 아들의 아내예요. 나이도 많은데 죽을 때 집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키세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칼처럼 말했다. 나는 집을 가져가지 못할지 몰라도 명예는 가져갑니다. 당신 딸에게는 없는 그 명예를요.
춘희는 벌떡 일어나 화난 채로 떠났다. 다음 날, 온 동네에 내가 독한 시어머니라며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따지지 않고 바로 동네 경찰서에 전화해 영상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춘희를 불러 조사했다. 그 후로 악소문은 점차 사라졌고 이웃들도 점점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조용한 집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가 나를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엄마까지 나섰구나. 하지만 이럴수록 나는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더 절실히 느꼈다. 어느 늦은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혜숙 씨 맞나요? 급한 일이 있어요. 가영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막지 않으면 곧 손주를 다시는 못 볼 겁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일은 약속서에 묶여 있지 않았다.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시호에게도 알렸다. 변호사는 말했다. 바로 긴급 신청서를 보내서 법원에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침 제국이 허둥지둥 집에 들어왔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엄마, 내가 온 집안을 뒤졌는데 가영과 아이가 외가에 없어요. 내 심장은 멎을 것 같았다. 우리는 급히 흩어져 찾아다녔다. 그날 저녁 지인의 도움으로 시호가 소식을 전했다. 가영이 비자 사무실에 있다. 나와 제국은 달려갔다. 들어서자마자 가영이 아이를 안고 책상엔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곧장 가서 공증된 약속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또렷하게 말했다. 너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서명했다. 내 손주를 어디도 데려갈 권리가 없다. 사무실 직원들은 놀라서 즉시 절차를 중단하고 경찰을 불러 신원 확인을 했다. 가영은 얼굴이 창백해져 아이를 꼭 안고 소리쳤다. 내가 엄마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경찰이 와서 약속서를 확인한 후 아이는 제국과 내가 돌보도록 임시로 맡기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라고 했다. 가영은 도주 의심 행위로 조사받게 되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아이는 울다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내 눈물은 떨어졌지만 이번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끌려가는 가영을 바라보며 기쁘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내가 더 발버둥칠수록 스스로 목을 조이는 꼴이지. 손주를 해외로 데려가려던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방심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는 가영이 집안 물건을 몰래 팔아넘긴 것에 대해 추가 소송을 냈다. 나는 놀랐다. 남편의 골동품 시계, 귀한 나무 가구 몇 점, 거실에 걸린 오래된 그림까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두 사라진 것이 기억났다. 우리는 예전 영수증과 매매 서류를 모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신속히 처리했고 가영은 소환됐지만 얼굴은 초췌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가영은 끝까지 부인했다. 나는 몰라요.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줬겠지요. 하지만 법원이 영수증과 전당포 진술을 내밀자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법원은 가영에게 모든 훔친 재산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돈이 어디 있겠는가? 가영의 개인 재산은 압류됐고 남은 것들도 강제 집행됐다. 몇 달 만에 집을 가질 뻔했던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져 좁은 방에서 월세를 살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만나면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국에게 주어졌다. 나는 손주를 품에 안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의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이 집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손주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남겼다는 걸 알았다. 가영이 법원 앞에서 비틀거리며 분노와 비참함에 일그러진 얼굴을 봐도 나는 기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사실 가영은 스스로를 망쳤다.
나는 크게 손쓸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동안의 진실을 밝히기만 하면 됐다. 내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불안이 남았다. 과연 가영이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 반년 후, 나는 다시 온 가족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집은 말끔히 정리되고 남편의 제단에는 향과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나는 일어나 새로 쓴 유언장을 들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손자에게 돌아갑니다. 보호자는 오직 제국뿐,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쳤고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혜숙 언니는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요. 이 집은 절대 나쁜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모두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곁에서 도와주셔서 이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길에 나앉았을 겁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든 사촌형이 천천히 말했다. 작년 제사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 혜숙 언니는 집도 지켰고 이 집안의 명예도 지켰어. 나는 남편의 제단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여보, 해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손자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맑은 웃음소리를 집안 가득 울렸다. 모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떴다. 나는 문득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집안의 먼지가 모두 씻겨나간 듯 했다. 그날 밤 모두를 배웅한 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남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결국 이 집을 지켜냈다. 힘이 아니라 끈기로. 어느 날 오후 나는 제국을 뒷마당으로 불렀다.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엄마 방 금고를 열어봐. 제국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고 안에는 등기권리증, 약간의 금,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제국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엄마, 왜 다 저한테 줘요? 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다 주는 게 아니야. 손자를 대신해 내가 맡아두라는 거야. 이제 엄마는 집을 지키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제국은 멍하니 물었다. 엄마 뜻이 뭐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는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어. 거기엔 친구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어.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누가 집을 노릴까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아. 제국은 당황해서 말했다. 엄마, 왜 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아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손자 학교도 보내고 내 삶을 다시 세워. 그게 효도야. 엄마는 이제 조용한 곳이 필요해. 나는 손자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넘기는 서류를 작성했지만 감독 권한은 내가 유지했다. 집은 손자의 것이고 아무도 손댈 수 없다. 나는 몇 가지 물건과 사진만 챙겨 가방을 정리했다. 집을 떠나는 날, 제국은 나를 껴안고 울었다. 많이 후회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마. 이번엔 제대로 살아야 해. 차가 출발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철문은 굳게 닫혔지만 내 마음은 활짝 열렸다.
수많은 풍파 끝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요양원에서 내 삶은 한결 평온해졌다. 아침마다 건강체조 수업이 있고, 점심엔 책을 읽고, 저녁엔 새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둔다. 더 이상 무겁게 집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악한 계략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아침, 손자와 영상통화를 한다. 손자가 할머니 라고 부르며 내 마음을 녹인다. 작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지난 아픔이 점점 사라진다. 제국은 매주 방문의 꽃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 사진을 가져온다. 이제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정성껏 돌본다. 쓴 교훈이 그를 성장시켰음을 느낀다. 가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식이 없다. 어떤 이들은 그가 도시를 떠나 멀리 갔다고 한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내 집에 남아있지 않다. 초가을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학부모를 초대해 입학식을 열었다. 나는 아우자이를 입고 손자의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들어섰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잘거렸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세요? 나는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햇살이 운동장에 퍼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내 집, 내 가족, 내 명예, 모두 온전히 지켜냈다. 밤이 되면 나는 이 이야기를 수첩에 다시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새긴다. 늙은 어머니도 아무리 약해 보여도 배신에 맞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소리치지 않아도, 폭력이 없어도, 오직 끈기와 정의만으로. 나는 수첩을 덮으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이겼어요. 마침내 평온이 돌아왔어요.